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에서 주최하는 대국민절세 특강을 맡은 세무법인 다솔의 대표세무사 안수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5가지를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어쩌다 부동산 한번 거래하시다가 잘못 거래해서 세금 폭탄 맞는 사례들, 또 사실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법들이 있는데 이걸 놓쳐서 세금을 과세를 받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양도상속 증여 시에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 핵심만 정리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시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이고요. 일반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을 핵심만 정리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언, 누구나 다 아시는 명언인데요.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는 반드시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 이 2가지가 다 확실하다고 그러죠.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2가지가 다 확실한 사실이고요. 자,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세법도 이게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권리를 보호받으려면은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강연을 통해서 지혜도 가져셔야만 됩니다. 자, 납세는 의무지만 절세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세법에 대한 지식을 얻어서 절세할 수 있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인이 알고 잘못 알고 있는 세금 상식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동일 평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를 팔 때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보유기간이 짧은 걸 팔 때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네, 각자 답을 정하셨나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일반인들 상대로 이런 질문을 해보면 반반 나와요.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는 아파트가 세금이 많다는 분이 반, 짧게 갖고 있는 아파트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또 분이 반이나 됩니다. 이것만 봐도 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인데 이걸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가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절세 전략이 있을까? 절세는 전략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통상적으로 사업소득세는 절세 전략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세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 관리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도상속 증여 이쪽 분야는 절세 전략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찾아서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거고요. 더 절세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황당한 과세 사례를 막는 방법입니다. 자, 내가 세금을 정상으로 냈더라면 비과세 받을 수가 있었는데 비과세를 못 받으면 어디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일반과세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다주택자 중과세가 지금 유예지만은 만약에 시행된다면 다주택자 중과세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이 수십 배 차이가 나버립니다. 또는 일반과세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갖다가 중과세 받아버리면 이것도 세금이 수배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감면 대상인데도 감면을 못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면 받을 세금만큼 세금을 폭탄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데 또 세액공제를 못 받아버려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 좀 정리를 몇 가지 해볼 거고요. 자, 부동산 거래 특성은 부동산 거래 70%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사실상 누구한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부동산을 매각을 하더라도 70% 거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똑같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 이런 상황이죠. 지구상에 건물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어요. 그리고 12억 원 이하인데 처분 대금을 본인이 모두 사용한대요. 그 다음에 처분 후에 10년 이상 생존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조건으로 거래가 된다면 이거는 누가 거래도 똑같은 경우를 합니다. 똑같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다른 상황이 나타나면 어떻게 됐어요? 전혀 달라지죠. 이게 주택 한 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채가 있거나 3채가 있다든지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양도한다든지. 이건 특수관계장 거래가 또 달라지겠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든지 또는 12억 원 이하가 아니라 12억 원을 넘는다든지 처분 대금을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물려준다든지 미리 증여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처분 대금을 사전 증여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조건 중에 하나만 달라져도 이 결과는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70%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30%는 변수가 그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블랙아이스가 있으면 제대로 속도를 못 내죠. 100km까지 속도를 못 밟잖아요. 블랙아이스가 언제 어디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서행 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도 똑같아요. 지금 어디서 30%가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의 문제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전문가랑 상의를 해야만이 정확한 진단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판단하시고 그냥 무조건 양도를 하고 세무사한테 찾아오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30% 부동산 중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를 하는 과정에 단계별로 부동산의 종류가 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을 사서 내가 주택을 지어가지고 매각하신 분이 있을 것일 수도 있고요. 주택과 토지를 같이 샀는데 중도에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존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 공사를 해서 새로운 집을 지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살 때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어진 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사죠. 그리고 내가 살다가나 또는 임대를 주다가 양도를 그냥 하게 되면은 취득, 보유, 양도가 똑같아요. 이랬을 때는 변수가 별로 없겠죠. 근데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취득할 때 세법하고 보유할 때 세법하고 양도할 때 세법이 서로 달라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법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애교도 달라질 수 있고 판례도 바뀌어 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 이용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 때는 주택으로 샀어요. 그 대신 또 갖고 있을 때는 식당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주었다가 양도할 때는 다시 주택으로 바꿔볼 수도 있죠. 이용 현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거래 구조가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양도해서 증여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증여해서 양도할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 세금 변수가 다 다른 거죠. 재금, 대금, 사용처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는 50대가 팔면 누가 쓰겠어요? 그 돈? 본인이 다 쓰겠죠. 근데 70대, 80대는 누가 돈 써요? 본인들이 쓸 돈은 50%도 안 됩니다. 90대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본인은 5%, 10%도 못 쓰잖아요. 그러면 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전증여가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식이나 양도식에 따라서 세금이 또 달라지고, 거래 증빙을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소유자 조건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사는 사람이 현재 있는 그대로 부동산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멸실을 하고 시행을 해볼 수도 있어요. 거기다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오피스텔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런 조건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지금 내가 일시에 다 줄 수도 있고, 중도금만 줘놓고 잔금은 건물 지어서 분양을 해갖고 대금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특약사항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부담하는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거의 부동산 거래의 30%가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일반인들은 어떻게 파나 세금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조건에 의해서 다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황당한 과세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당한 과세 사례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세법 요건을 잘못 아시고 잘못 판단해서 어떤 실행을 했는데, 세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안 된다든지 또는 중과세가 된다든지 세금이 안 나올 것이 나오게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나온 사례들입니다. 황당한 과세 사례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 종일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양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피스텔은 주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따라서 답변이 다 달라요. 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주택이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주거용이 아니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실질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다 다른데, 자, 보실래요? 우리 오피스텔에 관해서는 세법마다 용도가 달라요. 세법마다 달라. 취득세편 다르고, 재산세, 종부세 다르고, 종합소득세 다르고, 부가가치세 다르고, 양도소득세 달라져 본다. 제가 그냥 오피스텔은 용도가 뭐라고 봅니까? 이렇게 물었지, 제가 양도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이냐 아니냐를 묻은 게 아니잖아요. 자, 일반인들은 한 가지 알고 이게 다 같은 거기에 공통으로 사용된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취득세 편에서는 취득 시에는 업무용으로 인정을 하지만
보유 시에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과세한 경우에 한해서 이거를 주택으로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주택으로 취급해 주는데 이거는 주택 수의 카운트가 될 뿐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하나가 빠져 있는데 요거는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만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어때요?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에서는 어쩐다는 겁니까? 무조건 업무용으로 취급을 하는데 보유한 기간 중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거용으로 과세 신청을 했을 때만 또 주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뭐라고 써요? 사실상 용도로 또 판단한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요? 취득세는 무조건 업무용입니다. 무조건. 주거용으로 쓰든 말든 업무용으로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보유시에는 어떻게 돼요? 실제 용도대로 간다. 주거용으로 썼으면 주택, 업무용으로 썼으면 업무용으로 본다는 거죠. 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돼요? 양도나 보유나 모두 사실상 용도로 간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계약서를 특약상을 써놓으면은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자,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주민등록 전입을 안 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은 세무서에서 모를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은 세무서는 반드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를 체크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오피스텔을 세무공무원이 현장 확인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적출했어. 그래서 세금을 얼마 추징했다는 겁니까? 8억 원을 추징했잖아요.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45억짜리 주택을 팔았는데 오피스텔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세가 10억이나 추징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2, 3억짜리 때문에 세금이 8억, 10억이 추징되는 이 현실들을 확인하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황당한 과세사리 1순위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정확하게 세법적으로 용도를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셔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황당한 과세로 잘 많이 나온 것이 다가구 주택이에요. 이 다가구 주택이, 자 보세요.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하고 다중주택하고 중간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세대 주택은 한 집에 여러 사람들이 살도록 되어 있는데 세대별로 등기가 나 있는 거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세대별로 등기가 안 나 있는 것은 다가구 주택이고, 다가구 주택하고 다중주택은 차이가 똑같이 세대별로 따로따로 사는 것은 맞는데 다가구 주택은 취사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신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으로 단독주택으로 취급하는데 세법상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18가구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 18세대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18가구가 전체 비과세가 안 되고 그중에 하나밖에 안 해주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과 단독주택 큰 차이도 없는데 한 가구밖에 비과세를 안 해주는 문제가 발생해서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개정됐어요? 자,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단독주택으로 취급을 해주는데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분거래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일괄해서 거래를 한다는 게 중요해요. 즉 하나하나 가구별로 지분 쪼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채를 전체 한 사람한테 팔으라는 겁니다. 물론 매수자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다가구 주택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막 30가구, 40가구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가구 주택 요건이 딱 세 가지로 정해놨어요. 뭐라고요? 3계층 이하에 19세대 이하하고 660제곱미터, 여기 200평이겠죠? 예.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다가구 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한꺼번에 일괄해서 매각을 했다면은 단독주택으로 취급해서 전체를 비과세 해주는데 이 요건 중에 위반을 하나라도 해버리면 공동주택이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그 중에 18가구 중에서 하나만 비과세, 17가구는 양도세가 과세돼버린 겁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까지 적용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가구 중에서 18가구째가 비과세되고 17번째는 2주택 중과세, 16번째까지는 3주택 중과세가 돼버리잖아요. 세금 폭탄 맞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15억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10억까지 나오신 분 사례를 봤습니다. 큰일 난 일이 벌어지는데 제일 위반 사례가 많은 건 뭐예요?
근린 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해요. 자, 4계층을 갖고 있는 이 다가구층이 1층은 근생, 2층, 3층, 4층. 그러니까 1층은 근생, 2층, 3층, 4층은 다가구 이렇게 지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근생을 준공 떨어진 다음에 다가구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다가구로. 그럼 어떻게 되죠? 4계층이 다가구로 사용됐으니까 위반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 제일 많은 것이 이 옥탑인데 옥탑. 옥탑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로 지어지면 여기는 층수에 안 들어가요. 층수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월세 좀 더 받으려고 불법으로 조금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8분의 1이 넘어가. 그러면 층수에 포함돼 버려요. 그래서 위반돼 가지고 8분의 1 초과됐다고 해서 이게 층수에 들어가 버리니까 4계층이 돼 버리잖아요. 또는 이 옥탑을 옥탑 방으로 써버리면 증축을 안 했어도 층수에 넣어버려요. 지금은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황당한 과세살의 거의 2위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갖고 계신 분들 저희가 시장을 정확히는 통계를 안 내봤지만 7, 80%가 위반 건물들입니다. 양도하실 때 반드시 세무사님들하고 상담 받으시고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가 비과세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상담 받고 양도하셔야지 그냥 양도하셨다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비과세 되지 않고 그중에 일부만 비과세 되는 수가 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정말 세금 측면에서 제일 어려워요. 아까 보신 것처럼 토지에다가 건물을 사서 양도할 때에 변화되는 것만 해도 복잡한데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보신 것처럼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권리로 바뀌었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부동산으로 샀다가 권리로 바뀌었다가 부동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을 취득해서 여기서 취득해서 여기서 양도를 했냐 또는 여기서 취득해서 여기서 양도했냐 여기서 취득해서 권리 상태에 양도를 했냐에 따라서 세금이 다 달라져 버려요. 자, 그거는 원인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따라서도 다르고 비과세 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사례는 아크로 땡땡 아파트라고 반포의 유명한 아파트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신고가 최초 1억을 찍었던 아파트 같은데요. 보시면은 2005년도 3월 달에 김이사라는 분하고 2005년 7월 달에 같은 회사의 이 부장님이 아파트를 사셨는데 가격은 한 5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났죠. 기간은 얼마 차이 났습니까? 한 4개월 뒤에 사셨어요. 그리고 이게 2017년 9월 달 정확히는 8월 31일 날 준공이 떨어집니다. 이가. 그리고 따라서 입주가 시작됐는데 김이사는 2018년 2월 달 4개월 뒤에 5개월 뒤에 양도를 했는데 이 부장님도 바로 4달 뒤에 또 양도를 했어요. 여기 6억에 사가지고 26억 올랐으니까 무려 20억이 올라버렸잖아요. 2005년도 초반에 사서 2020년 전후에 파신 분들은 다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20억이 넘어서 양도 차익이 났는데 김 이사님은 양도소득세가 8천만 원밖에 안 냈죠. 20억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장은 세금 얼마 냈어요? 양도세가 8억이나 냈습니다. 약 10배를 더 냈죠. 아니 남은 금액은 똑같이 20억 남았는데 어떻게 3배가 10배 차이 나냐 이 말이에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김이사가 산 거는 사업식 인가 전에 샀기 때문에 요거는 부동산을 샀어요. 부동산. 여기 부동산을 샀잖아요. 여기는 부동산을 샀고 그 다음에 이 부장님은 사업식 인가 후 샀기 때문에 요거는 입주권을 취득한 거예요. 입주권.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김이사는 취득 시기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다 계산해 주니까 12년 11개월로 계산됐는데 반해서 이 부장은 취득일로부터 계산해 준 게 아니라 준공일로부터 계산돼요. 준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되니까 보유기간이 9개월밖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도 안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한 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무려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에 부동산 거래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양도할 때는 권리 상태에서 양도를 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많이 나가요. 왜? 이때는 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해주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사서 재개발 재건축이 완공되고 처분을 해야지 양도소득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풀로 받아서 세금이 줄어드는데 만약에 준공 전에 매각을 해버리면 입주권으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 양도 시기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은 세금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취득을 언제 해야 유리한지, 언제 팔아야 유리한지 이거를 꼭 전문가인 세무사님들하고 상담 받으시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세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세금 차이도 너무 많이 납니다. 언제 사는 거고 언제 파는 것이 그 다음에 유리한지 1세대 1주택자에 따라 다르고 양도 차익 비과세에 따라 다르고 세금을 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다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도 2020년도에 유권 해석이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이게 정확하게 지금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주택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잔금 때 주택이 존재하면은 법인이 이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은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세가 무려 13.4%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4.6%보다 무려 약 9% 세금을 더 내게 되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두 번째는 주택으로 이거 매입을 하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택으로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을 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용도 변경해 주거나 또는 멸시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원래 근생이나 나대지로 바뀌어버려 가지고 지금 잔금을 치를 때에는 옛날에는 옛날 유권 해석은 중도금 치르고 용도 변경이나 멸시를 됐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주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해줬다는 거죠. 계약 때 주택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10년 거주하면 80%까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혜택을 줘서 옛날에는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지금처럼 매수자 형편 때문에 중간에 용도 변경이나 멸시를 해버리면은 잔금을 기준으로 용도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근생으로 변경했으면 근생으로 바꾸고 나대지로 지금 주택을 멸시를 해버렸으면은 잔금을 현재 나대지로 봐가지고 주택으로 주던 혜택들이 하나도 안 줘버려요. 그게 언제 바뀌었다고 이유가 2022년 10월 달하고 2022년 12월 19일 날에 두 번 다 이유가 바뀌어서 현재 2024년도에는 종전 애규가 변경됐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주택이지만 잔금일 현재 주택이 아니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비과세도 안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한테 꼭 상담 받으셔서 이런 상황이 되면 거래를 위한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요 주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0%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거래가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강의가 돼 있는데 원칙이 이렇다는 것이지 세상은 원칙이 있으면 예외란 게 또 있겠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세무사님하고 연구되어 있는 세무사님하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별도 나중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도소득세에서 일반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양도시기예요. 양도시기. 이 양도시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져 버리고 보유기한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지고 보유기한에 따라서 비과세가 달라지기도 하고 감면이 달라지기도 하고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또 세율도 달라져요. 양도시기에 때에 따라서 취득가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시기가 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인들은 보통 양도시기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매매의 경우는 잔금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보통 주택 거래할 때는 이사갈 날짜 가지고 정하고 다른 부동산은 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 가지고 정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상황이 맞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양도소득세에서 세법상으로 언제 양도를 해야지 가장 유리한지를 전문가인 세무사님들한테 사전 상담 꼭 받으셔야 돼요. 지금처럼 이사갈 날짜라든지 자금 마련할 그것만 갖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게 보세요. 과수원인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됐어요. 그때는 중과세를 받을 때인데 2016년 11월 20일 날 계약을 치른과 동시에 잔금도 치렀어요. 동시에 잔금도 치렀어.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양도시기를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고 했죠.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인데 이분의 경우는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도 이날 해버린 거야. 이날 등기도 끝내버렸어. 그럼 양도시기 언제예요? 2016년 11월 20일이야.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무려 74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11월 달에 양도를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아요. 법이 이상하게 돼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2017년 1월 달로 넘어가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무려 30%가 되는 거예요.
거기만 세금만 따져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따른 세금이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그 양도일자, 잔금일자를 40일만 늦췄어도 세금이 10억이 세이브가 됐다는 거죠. 절세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이 중간에 개정되고 있었어요. 언제? 2016년 12월 2일 날 세법이 통과됩니다. 보통은 세법은 예산 부수 법안이라 해서 12월 초에 통과되거든요. 다른 법과 달리 12월 2일 날 법은 통과되고 법 시행은 2017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40일을 땡겨서 잔금을 받는 바람에 무려 세금이 10억이나 더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과수원에 사과나무, 배나무가 5,500주나 있었는데요. 요거를 구분 거래를 해서 사과나무, 배나무를 빼냈으면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 배나무는 양도세가 없어요. 그런데 계약서에다 한꺼번에 써놨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금이 얼마 차이 났다고? 그것만 또 4억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면서 양도시기 하나 잘못해가지고 10억 늘어났지. 과수목을 별도 구분거래 안 하고 일괄거래 계약서 쓰는 바람에 4억이 또 늘어났지. 세금이 무려 14억이나 차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분의 경우에는 세금이 34억이 나왔습니다. 74억이 팔았는데 34억이 나왔어. 제대로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았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세금이 14억이나 줄어서 20억이면 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전문가랑 상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을 하시라는 거고, 양도시기는 납세자가 일반 국민이 임의로 날짜 정하지 마시고 세무사님한테 우리가 이사 갈 날짜 택일해서 이사 가듯이 양도시기를 잔금일자를 꼭 세법상 검토 받으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황당한 과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